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은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특수교육공학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은 주제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 보편적 학습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보편적 학습 설계와 보편적 설계와의 비교, 그리고 교수적 학파의 비교를 해보고 보편적 학습 설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편적 학습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편적 설계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U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학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건축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누구라도, 즉 모두가 건축물이나 혹은 장치, 장비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학습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게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UDL이라고도 표현하죠. 보편적 학습 설계도 보편적 설계와 마찬가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자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보편적 학습 설계는 보편적 설계의 개념을 교육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설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반성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고려를 해두면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물론 보편적 설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비교 포인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우선은 보편적 설계에 대해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설계는 건축학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즉, 건축물이나 장치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고려해서 설계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차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접근 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접근에 대한 통제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과정 중에 누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편적 설계에서 접근에 대한 통제, 접근에 대한 결정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용자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야겠죠.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과정 중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 혹은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가 되어야겠죠. 이걸 다른 말로 도전적 요소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도전적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설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즉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비교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는 어쨌거나 뿌리가 같으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 학습 설계는 보편적 설계와는 달리 학습이라는 영역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보편적 학습 설계도 보편적 설계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편적 설계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거라면 보편적 학습 설계는 학습과 관련된, 즉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도 차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고려하자라는 것이죠. 접근에 대한 통제 또한 당연히 사용자가 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는 학습자를 의미하겠죠. 학습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건축물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학습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당연히 교사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접근에 대한 통제는 사용자, 즉 학습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는 건 맞지만 보편적 설계와는 달리 학습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교사의 역할은 교수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촉진을 제공한다거나 학습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전적 요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학습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가 되어야 하겠지만 보편적 설계와는 달리 도전적 요소가 모두 다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어떠한 특성의 도전적 요소는 꼭 필요한데요. 목적이 학습이기 때문에 도전적 요소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에서의 도전적 요소는 제거되어서는 안 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에게 인지적 측면의 도전적 요소가 작용하면 그 과정에서도 학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편적 설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 학습 설계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즉 모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와 교수 적합화는 어떻게 다른지 이 둘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교수 적합화는 기본적인 개념이 통합학급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교수를 적합화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 집단이라든지 교수 방법 또는 평가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교수를 적합화해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적합화의 핵심 포인트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주는, 즉 사후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수 적합화는 그 기본적인 개념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주긴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는 사후 조치의 성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통합학급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학생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 적합화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책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을 단순화하거나 혹은 희석화하는 정도로서 끝낼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인 것입니다. 사후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수 적합화와는 달리 보편적 학습 설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누구라도 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수 적합화는 사후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학급 상황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따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교수 적합화와 보편적 학습 설계는 사후 조치와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교수 적합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보편적 학습 설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를 간단히만 살펴볼 건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는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 제공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통해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지적 네트워크, 전략적 네트워크, 정서적 네트워크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뇌 안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기능들에 기반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가 탄생되어졌다라는 이론적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법들을 토대로 각각의 원리들을 구분짓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표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캐스트에서 제시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및 지침에 대한 것이죠. 이 표에 대해서는 각각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각각의 원리와 그와 관련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학습의 요소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를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네트워크 중에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지적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학습의 요소인 내용, 방법, 이유 중에는 학습의
내용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표상할 수 있도록 그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전략적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학습의 방법과 연관이 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하자라는 것에서 이 행동은 학생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학습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적 행동, 그 학생이 학습에 사용하는 그 방법들, 즉 학습 전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수단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습한 결과를 내보이는 것, 즉 학습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첫 번째 원리에서는 교사가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었고 이 두 번째 원리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보이게 되는 행동들, 자신의 학습 방법이나 전략, 결과에 대한 표현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서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고 학습의 요소 중에서는 학습의 이유와 연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이유를 알려주는데 학습하는 요소를 자극의 요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참여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참여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거고요.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자체를 자극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와의 비교, 그리고 교수적 학파와 보편적 학습 설계와의 비교였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와 그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내기의 특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